그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규칙주의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 전체적인 내용 구조가 여러 가지 개념이 막 나오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미리 여기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다루어진 핵심적인 문제는 규칙주의라는 거고, 규칙주의는 브랜덤이 비판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입장이냐면은 규범이라는 걸, 놈이라는 거를 규칙, 룰로 다 환원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명시적인 규칙을 가지고서 모든 규범들을 다 설명할 수 있고, 규범이라는 건 다 명시적인 규칙으로 다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입장을 그럼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브랜덤 관점에서는 이제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긍정적으로 다뤘던 칸트랑 프레게까지 다 규칙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여기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비트겐슈타인하고 셀라스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원래 셀라스까지 안 나가려고 했는데 그 내용 단위를 보니까 셀라스까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 다 준비를 해왔거든요. 어쨌든 한편에서 규칙주의를 지지하는 입장들, 플라톤, 칸트, 프레게가 있고, 그 중에서도 칸트가 대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반대편에는 비트겐슈타인하고 셀라스가 있어요. 그러면 비트겐슈타인하고 셀라스는 뭐라고 주장하냐? 우리 규범이라는 거는 명시적 규칙으로 환원되지 않고 오히려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 규범이 그 명시적 규칙을 설명하는 더 근본적인 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비트겐슈타인, 셀라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규칙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게 뭐냐면은, 규칙주의는 무한퇴행의 문제에 빠진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비판이에요. 규칙주의는 무한퇴행의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규칙을 가지고 규범을 설명하는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 두 가지 대립되는 입장, 규칙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브랜덤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은, 규칙주의는 규칙주의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지성주의라고도 하고, 인텔렉추얼리즘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플라톤주의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규칙주의에 반대하는 비트겐슈타인, 셀라스 입장은 그 실용주의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 대립되는 구도가 있다. 그러니까 규칙주의와 실용주의, 그리고 그 안에 칸트와 비트겐슈타인, 셀라스, 그리고 규범을 규칙으로 환원하느냐, 아니면은 규칙을 규범을 통해 설명하느냐,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내용을 들어가시면,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브랜덤이 잠깐만, 이걸 위로 올려야겠다. 네, 일단은 브랜덤이 저번 시간에 비트겐슈타인 설명한 거 이어가지고 비트겐슈타인한테 떠넘겨지는 두 가지 찬동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 찬동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적 상태를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 대상이 규범적 질서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비트겐슈타인한테 떠넘겨지는 한 가지 찬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어떤 대상이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 대상이 뭔가를 의미한다, 이해한다, 욕망한다, 뭐 믿는다,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대상이 언어 게임 안에서 뭔가 역할을 떠맡고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정당한 건지 정당하지 않은지 라는 판단의 질서 속에 귀속되어 있다. 판단의 질서 속에 종속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 지향적 상태, 이 대상이 뭔가 욕망한다, 의미한다, 이해한다, 믿는다라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란 거죠. 어떤 대상이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대상이 어떤 규범적 질서 속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다. 이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첫 번째 비트겐슈타인의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브랜덤은 이해하는 거고, 오늘 할 두 번째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적 상태를 귀속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규범적 질서에 종속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규범적 질서라는 거는 그 암묵적 실천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찬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규범적 질서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비트겐슈타인의 핵심적인 주장이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이 규범적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암묵적 그 대상이 규범적 질서 안에서 뭔가 옳고 그르게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게 행위하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그 참여하고 있는 암묵적 실천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규범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 요 주장이거든요. 일단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요걸 얘기하면서 이제 브랜덤이 자기가 비판하는 칸트주의적 관점을, 규칙주의적 관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에 대한 칸트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브랜덤한테서 칸트는 양면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인과의 질서와 인식의 질서, 그다음에 자연의 질서와 규범의 질서를 구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긴 한데, 칸트는 그때 그 규범이라는 거를 규칙하고 동일시했다. 그래서 규범이라는 게 단순히 행위의 규칙과 같은 걸로 그렇게 여겨졌다. 칸트한테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 브랜덤이 보기에 칸트를 비롯해서 그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 그리고 프레게까지의 사람들은 다 어떤 규범을 따른다고 했을 때 명시적인 규칙을 따른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요런 딱 성문화되고 딱 적혀있는, 글로 딱 적혀있는 요런 것들을 준수하는 게 규칙을 따른 거고, 요런 개별적인 성문화된 규칙들이 그냥 규범하고 똑같은 거다. 규칙과 규범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규칙이 바로 규범의 형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칸트주의적 관점이고, 요게 이제 브랜덤을 뒤에서 비판할 규칙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주의의 입장, 칸트주의적 관점의 입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잠깐만요. 수행 속성이 아닐 텐데. 이거 제가 잘못 적었는데, 이게 제가 항상 읽다가 헷갈린다기보다는 착각하는 부분인데, 그 프로퍼리티스는 이게 속성이 아니라 적절성이잖아요. 근데 프로퍼티랑 자꾸만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실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 적절하다는 이런 언급은, 그러니까 수행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이 적절성에 대한 언급은 그 무엇이 적절한지를 명시적으로 말함으로써 무엇이 적절한지를 규정하는 규칙에 대한 간접적 언급으로 간주된다. 요 부분을 대충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시적인 성문화된 규칙들이 있고, 요 규칙들을 바탕으로 개별 수행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명시적인 성문화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바탕으로 너가 진짜 살인했는지 안 했는지,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도적질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그게 이제 규범에 종속되는 상태인 거고, 그렇게 성문화된 규칙을 따르는 것이 규범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칸트주의적 관점인 거죠. 그리고 요걸 이제 브랜덤이 그 규칙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규칙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법학적인 유비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칸트 철학이 딱 법학적인 유비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칸트한테서는 애초에 뭐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적 비판할 때 그 비판이라는 것도 어떤 법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까지가 정당하지 않는지를 그 판결을 딱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너는 해도 되고 여기까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칸트가 자기 철학을 설명할 때 계속 어떤 법의 유비를 가지고서 규범이라는 걸 설명할 때도 법에서 나타나는 그런 딱 적혀있는 그런 규칙으로 그 규범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법학적인 유비가 칸트의 어떤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주의라는 걸 낳았다. 그래서 실천의 적절성은 그 실천 아래에 있는 어떤 원칙의 표현으로 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어떤 수행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는 그 수행을 규정하는 개별적인 어떤 규칙에 따라서 평가돼야 되고, 그래서 규범이라는 건 결국에는 규칙이라는 형태로 다 표현된다. 이런 게 보는 게 이제 그 규칙주의인 거죠. 그래서 규칙이 바로 규범과 같은 그런 것의 어떤 형식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실천의 적절성, 기존의 원칙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게 규칙주의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비트겐슈타인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브랜덤 같은 경우에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규칙주의라는 거는 지성주의이고 플라톤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세트예요, 세트. 같은 말이라고 해야 되나? 적어도 브랜덤이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어떤 분류로 이렇게 묶이는 건데, 이걸 어떻게 비트겐슈타인이 비판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이게 논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규칙으로는 규범적 상태의 자율적 층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때 그 자율적 층위라는 게 이런 거죠. 이게 다른 것이 없더라도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인 규칙들이 우리의 규범이라는 걸 설명해주는 최종 지방이 될 수 없다. 마지막 지방, 마지막 층이 될 수 없다. 그걸 이제 자율적 층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개별적인 규칙만으로 우리가
이 규칙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규범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규칙들의 집합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규범을 따른다는 게 무엇이고 규범에 준수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을 줄 수가 없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이 뭘 주장하려고 하냐, 결국에는 그 규칙의 형식에서 나타나는 그런 명시적인 규범은 실천에 있는 암묵적인 규범을 전제한다. 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대비되는 개념이 나오죠. 그 명시적하고 암묵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것과 실천이라는 게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덤이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요거다. 그래서 명시적 규칙으로는 규범 상태의 자율적 층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요게 이제 뒤에 나오는 무한퇴행 논증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퇴행 논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시적 규칙이 암묵적 규범에 의존한다라고 주장해야 된다는 게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이거든요. 요게 이제 명시적 규범과 암묵적 규범. 그러니까 명시적 규범은 규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규범이고, 암묵적 규범은 실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규범인데, 우리가 딱 하나하나 다 성문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다 적어내지 못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이해하고 있고 이미 따르고 있는 그런 규범들이 암묵적 규범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규범을 구체적인 형태로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해서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명시적 규범인데, 요 두 가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브랜덤의 입장은 이거죠. 기본적으로 브랜덤의 입장이고 브랜덤이 생각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인데, 규칙으로서의 명시적인 규범은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인 규범을 전제한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인데, 규칙으로서의 명시적인 규범을 전제한다. 그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인 규범을 하면서,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건 특정한 상황에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데, 이게 이제 브랜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범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범이 아니죠. 규범이라기보다는 규칙이라고 하겠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시적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이 개별 상황에 적용해가지고 누가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살인자인가? 안중근 의사는 살인자인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규칙이라는 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요걸 그 상황에 적용하는지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가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는데, 요게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규칙이라는 게 결국에는 규칙 자체만으로 요 특정한 상황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요 규칙이 적용되기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선제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서 규칙이라는 게 상황에 적용된다고 이 브랜덤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규칙 하나하나가 곧바로 그런 규칙이 있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징역 몇 년 이렇게 딱 있다고 해서 바로 그럼 안중근 의사한테 당신 살인자야, 당신 그냥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적용하거나 이순신 장군한테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규칙이 이 상황에 적용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별적인 규칙 하나하나보다도 더 근본적인 차원의 어떤 규범적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규범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 규칙이 상황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맥락, 어떤 그 실천이라는 게 그 규칙을 오히려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브랜덤이 논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마지막에 나오죠. 규칙이라는 거는 어떤 실천의 맥락에서만 규범적 의의를 지닌다. 그냥 규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소위 말하는 무지성으로 그냥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게 맞는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명시적인 규칙보다도 더 근본적인 어떤 규범이라는 걸 상정하고 있다는 거고, 그 근본적인 규범에 따라서 이 규칙을 이 상황에 적용시키는 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고 있는 건데, 그건 결국 뭐냐? 상황을 가지고서 규칙을 역으로 판단한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브랜덤이 이걸 하면서 이제 무한택 논증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요런 거죠. 만약에 규칙주의의 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모든 규범을 규칙으로 다 환원할 수 있고 규범하고 규칙이 분리되지가 않는다면은 그럼 무한태행이라는 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제 이렇게 말이 길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어떤 상황에 내가 규칙을 적용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 규칙을 이 상황에 적용시키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규칙을 이 상황에 적용시키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규범이 도입되잖아요. 근데 그 규범이 규칙주의에 따라가지고 그냥 또 하나의 규칙이라면은, 그러면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비트겐슈타인 용어로 하자면 이제 그 해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 규칙을 요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요 규칙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고, 살인자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라는 거는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형법에 의해서 의거된 이런 것들을 잘못 어긴 사람이 살인자라면서 규칙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해석은, 그럼 규칙이 상황에 적용되는 걸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규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면은 이 해석 역시 또 다른 해석을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주의의 논의대로 규칙이라는 게 모든 어떤 규범의 형식이라, 규칙이라는 게 그냥 그 자체로 규범의 형식이고 모든 규범은 다 규칙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은, 이 규칙을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규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 규칙에 대한 해석을 또 정의하기 위해서 규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고, 이런 퇴행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명시화된 이 규칙만으로는 규칙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 끊임없이 무한한 퇴행이 발생한다는 게 브랜덤이 그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고, 브랜덤은 요런 식의 퇴행 논증이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논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주의와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 어떻게 다르냐, 요렇게 구분을 쓰는 거죠. 규칙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규범이라는 게 철저하게 다 규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규범과 규칙이 다른 게 아니다. 규칙은 그냥 규범의 형식인 거다. 그래서 규범이라는 게 상황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는 다 그냥 규칙으로 우리가 명시화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써가지고 그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브랜덤이 보기에는 아니다. 그 규범은 실천에 의존한다. 우리의 명시적인 여기서 말하는 규범은 이제 명시적인 규칙, 암묵적인 규칙 중에서 특히 명시적인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다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써서 규칙이 상황에 적용되는 방식을 다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무한탱에 빠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규칙을 이해하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이미 이 규칙을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칙을 따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명시적인 규칙보다도 암묵적인 규범,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인 규범이 더 우선하고, 그 명시적인 규칙이 실천에 의존한다라고 보는 게 이 두 입장 사이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 두 개 중에서 후자가 맞다라고 논증을 한다. 그리고 브랜덤은 이런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을 이제 실용주의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데, 실용주의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게 그냥 뭐가 더 이익인지 아닌지, 뭐가 더 유익한지 아닌지, 실용적인지 아닌지를 가지고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입장을 실용주의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정의가 틀린 건 아닌데, 실용주의 할 때 뭐 프래그마티즘이라는 요 말이 사실은 프래그마틱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프랙티스, 그러니까 프랙티스 실천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라는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지금 그 화용론, 그 프래그마틱스, 프랙티스, 프래그머티즘 다 이제 연관되어 있는 말인데, 다 그 그리스어로 프락시스 실천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브랜덤이 얘기하는, 그리고 브랜덤뿐만 아니라 브랜덤의 그 선생님인 로티가 얘기하는, 그리고 로티뿐만 아니라 그 화인 이후에 미국 실용주의라고 하는, 그 신실용주의라고 하는 이 모든 사주들이 강조하는 거는 단순히 뭐가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뭐 실용적이냐 실용적이지 않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실천에 참여해서만, 어떤 행위에 참여해서만 그 의미라던가 지향성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우리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지평이 가장 근본적인 지평이고, 이 사회적 실천이라는 지평으로부터 다른 어떤 의미론의 그 논의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거나 하는 이런 입장들의 실용주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랄 때 이 실용이라는 게 실천, 뭐뭘 함이라는 거에 강조점을 두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은 일종의 실용주의다. 뭐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게임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강조했고, 이 실천 속에서 우리가 이미 암묵적 질서를 따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미 우리가 실천 속에서 따르고 있는 암묵적 질서 때문에
명시적인 개별적인 규칙들을 이렇게 적용한 게 맞다, 이렇게 적용한 게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실천적 지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실용주의 안에 들어간다고 브랜덤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개념 대립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용주의라는 건 일단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 규범이 규칙의 형식이 지닌 명시적 규범에 서행한다. 이 명시적 규범이라는 거는 실천을 바탕으로 이해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실용주의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실용주의와 그 다음에 규칙주의, 이 실용주의와 규칙주의가 서로 이제 두 가지 대비되는 입장인데 그 개념상들을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실천이라는 암묵적 실천이라는 개념이 있고 명시적 규칙이라는 개념이 있고 암묵적 명시적이 그래서 대립하고 그래서 실용주의와 규칙주의, 지성주의, 플라톤주의 이 입장이 대립한다. 이게 브랜덤이 기본적으로 어떤 논의를 나누는 구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브랜덤은 지금까지의 그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논의를 다 요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제화를 시키거든요. 이게 첫 번째 그 찬동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 요 찬동이 오늘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이제 비트겐슈타인한테 두 가지 종류의 찬동이 귀속이 된다. 어떤 찬동이냐? 하나가 지향성의 활용론에 대한 규범적 논제다. 지향성의 활용론에 대한 규범적 논제다. 이게 귀속된다는 건데 이게 그 얘기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지향적 상태와 규범적 상태가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행위자, 어떤 대상이 뭔가를 믿는다, 의미한다, 욕망한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대상, 그 행위자가 그 어떤 화용론적 지평이라는 언어 게임의 실천독에 참여해서 그 게임이 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가, 정당하게 하는가, 정당하게 하지 못하는가는 이런 게 바로 그 행위자나 대상이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향적 상태와 규범적 상태가 분리되지 않는다. 지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 게임 안에서 뭐가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지에 대한 규범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향성의 활용론에 대한 규범적 문제였고, 그리고 이 규범성이라는 거를 다시 어떻게 설명하느냐, 비트겐슈타인이 이게 두 번째 그 찬동인데 지향성의 규범성에 대한 활용론적 문제, 이걸 이게 바꾼 거죠. 바꾼 건데 지향성의 규범성에 대한 활용론적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게임 안에서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한다, 잘못하고 있다, 정당하게 한다, 정당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규범적 질서라는 거는 결국에는 암묵적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 규범들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냥 추격해가지고 명시적 규칙은 암묵적 실천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브랜덤식으로 용어를 사용하자면은 그 규칙의 형식 속에서 나타나는 명시적 규범은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 규범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했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브랜덤이 바라보는 비트겐슈타인의 핵심적인 입장인 거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구분되는 논의가 이런 거죠. 첫 번째, 이 찬동을 통해서는 어떤 개념들이 구분되냐? 세만틱스하고 프래그마틱스가 구분되는 거예요. 의미론하고 활용론이 구분된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 무언가를 믿는다, 의미한다, 욕망한다,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이 대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건 이제 의미론적인 차원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활용론적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이 그냥 무엇을 믿는다, 의미한다 했을 때 그 개별적인 그 말들 하나하나 자체는 이제 의미론이 다루는 분야이지만 그래서 그런 말들로 표현되는 지향적 상태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논의는 활용론의 차원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그 언어 게임 안에서 이 대상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규범을 따르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그 프래그마틱스, 활용론이 의미론을 보장하는 더 근본적인 지평이다라는 게 첫 번째 논제를 통해서 구별되는 거고, 두 번째 논제에서는 이게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에 대한 그 실용주의적 이론과 그다음에 플라톤적 이론이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규범들을 규칙으로 딱 명시화된 규칙,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명시화된 규칙으로 설명하려는 플라톤적 이론이 틀렸다. 그렇게 모든 규범들을 규칙으로 하나하나 다 성문화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따라야 되는지를 서술하려고 하면은 무한탱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플라톤적인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지향성의 활용론에 대한 규범적 논제라고 할 때 이 규범성이라는 거는 그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 규범으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 규범에 대한 그 활용론적 이론, 프래그마틱 디오리는 이걸 그 실용주의적인 이론, 활용론적인 이론 둘 다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브랜덤이 지금 그 이런 식의 비트겐슈타인의 그 퇴행 논증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그 정말 멋있게 이제 마스터 아규먼트라고 하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의 마스터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아마 김영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가 논증이라고 표현했어요. 대가 논증인데 대가 논증이라고 저는 거장다운 논증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주의와 규칙주의죠. 규칙주의, 지성주의, 플라톤주의. 그러니까 규칙이 딱 명시적으로 적혀가지고 어딘가 있어야 되고 그 적힌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설명의 질서는 무한탱에 빠진다. 그 규범의 본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왜? 규칙이라는 게 상황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규칙을 설명하는 규칙으로서의 또 다른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규칙을 설명하는 규칙은 또 다른 규칙을 설명하는 규칙을 설명하는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규칙에 대한 해석, 규칙에 대한 해석에서 이렇게 무한탱에 빠지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칙들로 규범을 설명하는 시도는 실패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설명의 질서가 필요하다.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규칙이 적용돼야 되는지 아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규칙 자체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실천 속에서, 이 수행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을 여기에 적용한 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원래 다음 시간에 나가려고 했는데 별로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다 나왔거든요. 셀라스도 규칙주의에 대해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셀라스의 비판도 비트겐슈타인 비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브랜덤이 설명하는 비트겐슈타인과 브랜덤이 설명하는 셀라스는 일맥상통하는데 규칙주의를 비판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다라는 거를 이렇게 규칙에 따라 올바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면 무한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규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규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더 근본적인 해석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퇴행에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셀라스가 이런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하고 마찬가지로 규칙주의를 비판했다는 거고 이건 셀라스는 이렇게 그리고 언어를 설명하는 메타 언어, 그 언어에 대한 규칙으로서의 메타 언어에 대한 규칙으로서의 메타 언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절대로 언어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지향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브랜덤은 지금까지 그 비트겐슈타인하고 셀라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요게 맞다. 그 비트겐슈타인의 그 거장다운 논증, 마스터 아규먼트가 맞다. 그 셀라스의 규칙주의에 대한 비판이 맞다. 요걸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어떤 의미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기서 브랜덤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신의 그 이론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여기 줄 치워 놓은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이게 이제 브랜덤이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게 저기 어딘가에 뭐 플라톤처럼 이렇게 고정돼가지고 객관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게 규범적일 수도 있고 어떤 게 규범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규범으로 받아들이는지가 그 규범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이제 어떤 것을 실천에 따라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실천적 태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범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걸 규범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라는 관점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규범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라는 요 실천적인 태도에 대한 설명이 일단 우선시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규범으로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서 그 실천적인 태도에 따라 가지고 이런 태도의 호소함으로써 실천에 따라 올바른 상태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규범으로 받아들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그 규범에 따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게 그른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실천적인 태도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고 이 실천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규범이라는 게
그 성립이 되는데 그 규범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행위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물론 이때 규범은 암묵적인 규범이죠. 이 개별적인 암묵적인 규범에 따라서 개별적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판단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보는 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브랜덤은. 그래서 그 요런 설명이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이 책에서 명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설명을 진행해 나갈 건데 이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의미론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해 나갈 건데 화용론에 근거한 의미론으로 재정립해 나갈 거고 그 화용론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암묵적 규범,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 규범에 근거해서 화용론을 얘기하고 화용론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론을 얘기하는 이런 작업을 해 나갈 건데 내가 하는 이 작업이 적절한 설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이거죠. 아까 비트겐슈타인의 그 대가 거장다운 논증에 따라서 제시된 요 적절성의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브랜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제 규범적 태도, 우리가 뭔가를 규범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요 규범적 태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일단 해야 되고 요 규범적 태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규범적 태도가 규범적 상태 및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요 규범이 명시적인 어떤 판단들 그리고 명시적인 어떤 수행에 대한 평가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런 방식의 설명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요런 방식의 설명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설명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적합한지 아닌지는 일단은 첫 번째 규칙의 퇴행 논증에 의해서 실천의 개념에 부과된 적절성의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규범에 대한 설명들이 무한퇴행에 빠지면 안 된다. 요런 그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이런 거죠. 근데 요건데 이 부분인데 암묵적인 이게 노하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찾아보니까 라일 번역하시는 분들이 규범적이 아닌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실천적 암이라고 했던가 제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실천적 암과 명제적 암, 그러니까 knowing how랑 knowing that을 이렇게 구분하신 것 같아요. 실천적 암과 명제적 암 이렇게 구분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아마 잘못 썼을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암묵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명시적인 규칙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제시한 이런 설명들이 적절성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적절성의 기준을 만족시킨 거에 따라서 다른 표상주의적인 의미론적 설명들보다도 내가 제시하는 설명이 더 훌륭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두 가지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퇴행 논증에 의해 실천의 개념에 부과되는 적절성의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요거랑 그러니까 무한퇴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랑 그리고 무한퇴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무한퇴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받아들인 암묵적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명시적인 규칙들이 실제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설명의 질서가 구분되는데 하나는 규칙주의자들, 전통적인 그 플라톤부터 칸트, 프레게까지 이어지는 전통적인 규칙주의자들은 그 명시적인 규칙을 가지고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어떤 암묵적인 규칙, 그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브랜덤 자기 같은 실용주의자들은 그 암묵적인 규범, 그러니까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인 규범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런 명제적으로 명시적인 이런 그 주장이나 규칙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런 기준을 따르겠다. 다시 다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그 규칙주의에 대한 비트겐슈타인 셀라스의 비판으로부터 브랜덤은 특히 규칙주의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핵심적인 그 비판과 거기서부터 그 도출되는 결론을 브랜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지향적 상태라는 것은 그 규범적 질서에 의존한다. 지향적 상태를 귀속시킨다는 것은 규범적 질서를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향적 상태라는 게 전통적으로는 의미론에서 설명되어 왔기 때문에 의미론의 문제라는 것은 화용론을 통해서 설명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게 브랜덤이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끌어낸 하나의 그 통찰인 거고, 그러니까 지향적 상태를 귀속시키는 것은 그 규범적 질서를 귀속시키는 것이고, 지향적 상태는 의미론에서 설명되어 왔기 때문에 의미론에 대한 설명이 규범적 상태에 대한 설명, 화용론에 대한 설명에 종속돼야 된다고 보는 게 첫 번째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끌어내는 통찰이고, 두 번째 통찰은 그런 화용론에 대한 설명들은 그 규범에 대한 설명들은 다른 규칙들의 연쇄를 가지고서 이 규칙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규칙 이런 규칙의 연쇄를 가지고서 설명돼야 되는 게 아니라
실천 속에서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이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암묵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명시적인 규칙들이 설명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브랜덤이 비트겐슈타인한테서 뽑아낸 두 번째 통찰인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통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설명 방식은 어떤 그 우리가 암묵적인 규범으로 뭔가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것들로부터 명시적인 어떤 판단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제시할 건데, 그 설명에서의 기준은 일단 퇴행이 일어나면 안 되고 무한퇴행 논증에 넘어지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암묵적인 규범들이 실제 명시적인 규칙들, 명시적인 언명들, 판단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적절성의 기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뒤에서 내용들이 전개될 거다라고 보는 게 브랜덤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암묵적 규범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견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그게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명시화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무한태행이 빠진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암묵적 규범이라는 게 어떤 자연주의적인 유전이나 그런 것, 어떤 동물적 본능 그런 게 아닌 그 무언 어떤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돼가지고, 혹시 이거에 뭐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들었을 때 암묵적인 규범? 이거 되게 인위적인 개념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암묵적인 규범이라고 했을 때 뭐 제일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시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른들하고 밥 먹을 때 우리가 뭐 누가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어른들하고 밥 먹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쩝쩝거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막 반찬 해집으면 안 되고 가르쳐 주지만, 네.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 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군대에서 뭐라고 하죠?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이걸 해도 될까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뭐였죠? 뭐지? 해도 될 거랑 뭐 있지 않나, 그게? 그러니까 그 해도 될까 안 될까 고민되면 그냥 하지 마라. 하여튼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암묵적 규범이라는 게 구체적인 형태로 성문화될 수 있고 명시화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명시화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암묵적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묵적 규범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어떤 이제 정말로 말 그대로 문자화 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제 명시적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암암리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퀘스천업을 그러니까 질문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의문시 되지 않는 여러 암묵적 전제들 규칙들도 깔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 의문시 되지 않는 암묵적, 그렇죠. 의문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전제들, 믿음들, 그 다음에 행동 성향들을 다 깔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브랜덤이 굳이 이제 규칙주의를 플라톤주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플라톤주의는 저 어딘가에 그게 뭐 이데아의 세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딘가에 쓰여 있는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십계명처럼 돌판에 이제 신이 직접 써가지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어딘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보고서 규칙을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용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규칙이 그 어딘가에 그게 쓰여진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이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는 그 초코파이 그 노래처럼 이미 내재되어 있고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말로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규범들은 신비적인 전혀 어떤 신비적이고 전혀 뭔가 미스테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직접 말하지 않고 그냥 이미 다 따르고 있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눈치 보고 있는 그런 것들, 소위 말하는 이걸 이제 영역이 달라지지만 대륙 철학 안에서 가다머 같은 사람들이 공통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공통 감각. 그게 이제 공통 감각이라고 번역되지만 말 그대로 커먼 센스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게 상식적으로 네가 인간이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제 암묵적인 규범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명제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는데 이게 얘기했듯이 결국 그 무한투행에 빠지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규칙들이 도대체 의거하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플라톤주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저 이데아와 같은 저 엄청난 이제 우리 언어 바깥에 있는 그런 곳에 그런 이데아가 있고 규칙이 있고 절대적 규칙이란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브랜덤이나 이게 설명해 주신 가다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사회적 언어적 실천 속에 이미 사회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상식이란 게 있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게 암묵적 규범. 이제 브랜덤에게는 암묵적 규범이고 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면 이제 정말 논란이 많이 되는 뭐 힌지 프로포지션 이제 뭐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이미 언어적 실천에 참여해서 그 언어적 실천이 요구하는 어떤 기능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걸 뭐 하나하나 다 쓰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미 그냥 알고 있고 이미 그것에 따라서 행위하고 있고 그렇게 행위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개별적인, 명시적인 너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가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지. 야, 군대에 있는데 눈치도 못 가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어떤 발화들이 정당화되거나 비판받거나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이제 브랜덤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공식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향성의 활용론에 대한 규범적 문제 그리고 지향성의 규범성에 대한 활용론적 문제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제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있네. 우리가 진짜 이거 근데 일상적인 말에서 통용된 거. 얘가 개념 있다. 진짜 개념 있게 행동하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하면 브랜덤 용어에 안 되죠. 그 사회가 요구하는 암묵적인 질서, 암묵적인 규범들을 잘 따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애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 그 사회 속에서 암묵적인 질서, 암묵적인 규범을 잘 따르면서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요구하는 바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게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지향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향성은 규범성으로 설명돼야 되고 규범성이라는 거는 암묵적 규범성을 바탕으로 다 이제 근거 지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채팅창에 지금 올라오는데 채팅을 못 봤는데 잠깐만. 네. 채팅이 안 열리지. 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례식장에서 해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듯 암묵적으로 따르는 규범이 있다는 의미를 이해해도 될까요? 시쳇말로 알잘딱의 영역이 있다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알잘딱이에요, 진짜. 알잘딱. 너무 이게 알잘딱 깔 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명확한데 너무 좀 약간 실생활에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학굿을 보다 보면은 우학굿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알잘딱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예. 장례식장이든 그 군대든 뭐 밥 먹는 상황이든 남하고 만난 상황이든 지금 우리 이 세미나를 하면서도 다른 분들이 제가 말하고 있거나 다른 분들이 말하고 있을 때 끼어들지 않는 것도 누가 이제 막 옆에서 하나하나 이 상황에서는 뭐 S라는 주체는 T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잘딱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덤 말하는 게 알잘딱 영역이에요. 알잘딱 영역.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잘딱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명시적인 규범들이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이게 정말 멋있게 대가의 논증이라고 했는데 이제 대가의 논증 거장다운 논증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게 이게 맞나 싶지만 뭐 어차피 여기 비트겐슈타인 이미 가신 지 오래니까 제가 한번 태클을 한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형식적 무한투행을 막는 데는 이 설명 모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실용주의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소위 알잘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애매한 거죠. 물론 우리가 이미 암묵적으로 다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요즘 되게 DP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병장이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것 같으면서 그게 어떤 군대의 관행이고 막 그렇게 비인권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그게는 이제 군대에서 당연한 룰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게 지금 들어서는 그런 짓 하면은 감옥이 제가 이제 영창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감옥 가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너무 불안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암묵적 그 룰이라는 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잘한다고 하지만 실상 까보면은 내용적으로 그렇게 보편적이거나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것 같지 않다 내용이 그런 식의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당연히 암묵적 질서도 비판받을 수 있고 극복될 수 있고 수정될 수가 있죠. 그게 네. 왜 어떻게 비판받고 수정되고 극복되냐?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논리 속에서 비판받고 수정되고 극복된다고 보는 거죠. 브랜덤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특정한 암묵적 질서를 바탕으로 토론에 참가를 해야 돼요. 암묵적 질서가 없이는 암묵적 규범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정한 선입견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입견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선입견이라는 게 토론 상황에서, 토의 상황에서 명시화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고민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게 맞다는 걸 이유를 제시하라고 물어보게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선입견도 바뀌고 수정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암묵적 규범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이 규범이라는 것도 결코 뭐 플라톤 이데아처럼 고정돼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거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 상황 속에서 변해갈 수 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기존의 지성주의적 설명, 규칙주의적 설명이 무한탱에 빠진 이유는 어떤 규칙 오브 규칙, 이제 가장 최종 규칙 그런 거를 상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최종적 그런 게 규칙을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올라가다가 그렇게 이제 무한한 트레이닝에 빠지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실용주의적 설명은 그냥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어느 과정 그러니까 암묵적 전제라는 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암묵적 전제, 암묵적 규범이라는 게 이제 뭐라 그래야지 다른 규범보다 더 앞서고 더 우월하다는 의미에서 암묵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여기서 우리가 질문 안 하지만 언제든 나중에는 다시 질문화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한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약간 최종 규칙이 느낌이라고 될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최종 규칙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굳이 그렇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현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가장 묻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최종적인 질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질서라는 게 최종적이라고 해서 절대적이고 막 완전히 어떤 다른 것들을 그 뒷받침해주는 형이상학적 토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변화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는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최종적이라는 용어를 쓰자면 한시적으로 최종적이다. 특정 시점에서 최종적이다. 특정 시점에서 더 이상 질문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뒤에도 사실 나오긴 문제이긴 한데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그 정당화하세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물론 이제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1 더하기 1이 그냥 2지 그냥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회의를 갖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맞아라고 나한테 그걸 좀 증명해봐라고 하면 이제 페아노 공리까지 들어가야 돼. 페아노 공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숫자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물어볼 수 있잖아. 페아노 공리계는 또 어떻게 맞춰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특정한 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가 그 묻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인 우리한테는 그냥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그 자체로 그냥 암묵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이건 너무 명시적이니까. 그냥 그런 어떤 더하기 빼기의 어떤 규칙들이, 그 규범들이 그냥 그 자체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면 또 다른 더 근본적인 차원의 것을 뭐 수학자들이나 이렇게 제기할 수가 있고, 뭐 수학에서 또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수학에서 다시 또 페아노 공리계 말고 우리가 다른 공리계를 가지고 이런 걸 연산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제기되면 또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또 암묵적 질서로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게 좀 애매해. 페아노 공리계나 이런 것들은 수학의 공리계는 명시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딱 정확한 예시라고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우리가 어디서 출발할 건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얼마든지 새롭게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매우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암묵적 룰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그러니까 플라톤이 생각하는 그런 이데아적인 그런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언어적 실천의 뭐 시발점, 출발점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은 아주 좀 이제 보다 더 좋은 설명이 될 명확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암묵적 규범에 의해 규칙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암묵적 규범은 어떻게 정당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그 아까 임태가 했던 거랑도 연관되는 질문인데, 제가 두 가지로 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브랜덤의 입장에서 답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브랜덤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브랜덤 입장에서는 암묵적 규범은 그냥 암묵적 규범 자체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향적 존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암묵적 규범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암묵적 규범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잘딱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브랜덤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냥 암묵적 규범이 그냥 그 자체로 출발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브랜덤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논란이 되거든요.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브랜덤 비판하는, 특히 브랜덤의 지금 이 명시적으로 만들기 챕터 1 요거를 비판하는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인도 출신 그 철학자분이 쓰신 것 같은데 하티다 뭐 가디인가? 하여튼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다음 시간에 확인해서 그걸 다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까먹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비판한 게 그거예요. 브랜덤이 얘기하는 암묵적인 규범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그 다른 규칙들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브랜덤은 결국에는 그 암묵적 규범을 우리가 따르는 방식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고 저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신빙성 있는 차별적 반응 성향이라는 걸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신빙성 있는 차별적 반응 성향이라는 게 결국에는 브랜덤 본인이 비판하는 규칙주의와 다음 시간에 나올 규칙성주의의 문제에 그대로 빠지게 된다. 요걸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문제가 되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규칙성주의까지 다 한 다음에 다루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덤 본인은 암묵적 규범은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다. 인간이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인가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 셀라스, 브랜덤이 칸트를 무한퇴행에 빠지는 규칙주의자라고 비난할 때 혹시 그 문헌학적 근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컨대 특히 어떤 주장이 어떠하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칸트의 어느 부분에서 나왔던 주장이 무한탱에 빠지는 주장이다라고 브랜덤이, 제가 그래서 이걸 약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브랜덤이 막 구체적으로 칸트의 어떤 구절을 짚으면서 이게 무한탱에 빠진다고 주장하진 않아요. 무한탱 얘기는 이제 브랜덤이 해석한 비트겐슈타인 얘기에서 나오는 거고, 비트겐슈타인은 칸트를 거론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 무한탱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칸트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데, 요 부분이죠. 사실 브랜덤이 칸트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요게 이제 칸트에 대한 내용인데, 그 칸트는 그 계몽주의 전통을 이제 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요런 그 법학자들의 논의들이 칸트한테서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규범이라는 거를 이런 규칙이나 법하고 똑같이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까 칸트한테서는 이런 그 법학적인 의무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칸트를 브랜덤이 규칙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칸트의 어떤 구체적인 구절이 무한탱에 빠진다기보다는 칸트의 사고방식 자체가 규범이라는 거를 다 법학적인 설명 가지고서 규범을 규칙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당시 계몽주의 전통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였으니까 뭐 칸트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규범을 규칙으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규칙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법학에서 쓰이는 어떤 판단들, 뭐 이런 그 판단, 비판, 뭐 이런 한계 규정,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용어들을 도입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논의를 극한까지 밀고 나가게 되면 결국 규칙주의의 논의가 무한탱에 빠지기 때문에 칸트도 무한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 브랜덤이 딱 어떤 구체적인 구절을 짚으면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구체적으로 요 부분이 이제 브랜덤이 칸트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요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언명령이 인간의 자유라는 근본적 어떤다고 비판이, 칸트 입장에서는 무한탱이 자유라는 근본 조건으로부터 정언명령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언명령이 실천이성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실천이성의 명령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칸트를 브랜덤에 가깝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실천이성의 명령이라는 게
물론 칸트는 정언명령을 딱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만들었죠. 뭐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편안한 행위의 법칙이 되도록 행동하라. 이런 그 명제 형식으로 칸트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칸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실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 존재자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명령이 이제 정언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규칙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칸트 해석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의 논의에서는 정확하게 좀 벗어날 거. 그래서 텍스트를 보자면은 이렇게 그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귀속되는 두 가지 찬동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칸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칸트의 주장은 일종의 규칙주의다. 칸트는 규범이라는 것을 규칙과 동일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여기까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설명이 출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전에 그 규칙주의라는 것은 지성주의이자 플라톤주의이다.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플라톤주의처럼 저기 어딘가에 딱 명시화된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지성주의, 요거는 어떤 맥락에서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뭐 그런 거겠죠. 우리가 그 하나하나 판단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성이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의 형태로 다 규칙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맥락을 나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반대 주장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의 퇴행 논증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 퇴행 논증이라는 게 나오면서 비트겐슈타인의 기본적인 입장은 명시적 규범이 암묵적 규범을 전제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암묵적 규범을 전제하는 이유는 규칙 자체만으로는 이 규칙이 이 상황에 적용되는 게 옳은지 그른지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 결국엔 이 규칙이 이 상황에 적용되는 게 옳다 그르다는 걸 아는 거는 우리가 이미 특정한 실천 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규칙 때문에 아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렇죠. 여기서 규칙주의가 빠지게 되는 무한태행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규칙주의대로라면 규칙의 해석이 있어야 되고 해석의 해석이 있어야 되고, 도이퉁이라고 해서 비트겐슈타인 쓴 용어인데 이런 게 또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태행에 빠지게 되고, 네. 그래서 모든 규범이 다 규칙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규칙보다도 더 원초적인 어떤 실천적 타당성, 실천적 적절성이라는 게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비트겐슈타인은 그 중에서 이제 실천적 적절성이라는 걸 강조한 후자의 입장을 채택한다는 거고, 여기도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재밌는 게, 근데 오늘은 좀 이걸 텍스트에서 봐야 되는 게, 재밌는 부분이 뒤에 루이스 캐롤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은 실용주의로 이해가 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좀 재밌어요. 여기가 제가 얘기를 안 한 부분인데, 루이스 캐롤 아시나요? 루이스 캐롤?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게 그거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루이스 캐롤이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건 수학 같은 걸 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루이스 캐롤이 쓴 되게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브랜덤이 여기서 이제 거론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또 브랜덤이 얼마나 좀 허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기도 한데, 브랜덤이 이제 루이스 캐롤의 논문을 이제 거북이와 아킬레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틀렸거든요. 이 루이스 캐롤 논문 원 제목은 거북이는 아킬레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라는 요거예요, 요거. 근데 브랜덤이 이걸 인용하면서 지 맘대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브랜덤이 좀 이런 게 많아요. 브랜덤 핵심 개념인 그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논리도 브랜덤 본인은 그게 셀라스 개념이라고 하는데, 셀라스는 한 번도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논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브랜덤에 대한 해설서 쓴 누구였지? 네, 그 사람이 지적하는 건데, 하여튼 이래서 브랜덤이 좀 뭔가 인용하거나 어떤 끌어들이거나 할 때 약간 자기 기억나는 어디 막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고 자기 기억나는 대로 좀 인용하다 보니까 부정확한 것도 있어요. 그게 제일 처음 이 책 들어오기 전에 네 개의 사중주 그거 인용할 때도 그렇고 좀 그래요. 재밌는데, 근데 이 루이스 캐롤 논문이 뭐냐면은, 여기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인용한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정권 긍정식에 대한 비판인데, 거북이가 아킬레스한테
전권 긍정식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논문이 진행되는 약간 우화 형식의 논문이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제논의 역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랑 아킬레스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조금 더 앞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뭐 반을 가야 되고, 근데 반을 가야 되면 반의 반을 먼저 가야 돼. 반을 가야 되면 반의 반을 가야 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킬레스는 이 무한한 그 거리 사이에 있는 점들의 차이를 메우지 못하고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제논의 역설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루이스 캐롤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전권 긍정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거북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그 유클리드 기하 공리 중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 같은 것과 그 똑같은 사물들이 있으면은 그 사물들 두 개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 A라는 게 있는데 이 삼각형 A라는 것과 똑같은 B라는 것도 이 삼각형 A라는 것과 같고 C라는 것도 삼각형 A라는 것 같으면 B랑 C는 같은 삼각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리가 있고 이 공리에 따라서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은 서로 이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권 긍정식에 따르면은 P면 Q이고 P니까 Q라는 게 도출이 돼야 되는데 거북이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P면 Q이고 P인데 나는 Q라는 걸 못 받아들이겠는데 하니까 아킬레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P면 Q이고 P면 Q이고 P면 Q이고 P면 Q이다. 그러면 Q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전권 긍정식 기본 원래 형태는 P면 Q이다랑 P이다면 Q이다가 그냥 도출이 돼야 돼요. 근데 거북이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아킬레스가 새로운 전제를 넣는 거거든요. P면 Q이고 P이고 그 다음에 전권 긍정식의 규칙, 전권 긍정식이라는 그 법칙 자체를 또다시 그 전제로 만들어가지고 P면 Q이고 P면 Q이고 P이면 Q이다 해서 세 번째 전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Q이다라고 하니까 거북이가 야, 그 세 번째 전제, 1, 2, 3 전제가 다 참이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Q이다를 못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네 번째 전제를 또 넣는 거거든요. P면 Q이고 P면 Q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위키피디아의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전권 긍정식 자체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전권 긍정식을 하나의 전제로 만들어서 전권 긍정식 안에 넣고 근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전권 긍정식에 대한 그 전권 긍정식에 대한 설명을 또다시 전제로 만들어서 또 넣고 했는데 아무리 이 개별적인 앞에 전제들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Q이다라는 결론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루이스 캐롤이 지적한 문제인데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그 무한퇴행 문증하고 일맥상통한다. 다만 비트겐슈타인의 문증이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적 분리, 이게 전권 긍정식에 따른 말이거든요. 전권 긍정식의 규칙을 명시적으로 상승된 조건문들로 대체하는 식으로부터 규별되는 조건문 형태. 그러니까 전권 긍정식은 P면 Q이면 P이다, P면 Q이다. 그러므로 Q이다가 전권 긍정식인데 이거 자체를 또 하나의 그 명제로 만들어서 전권 긍정식 안에 넣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Q라는 결론이 안 나온다. 이런 그 조건문의 후퇴를 설명하려고 했다면은 비트겐슈타인은 단순히 조건문의 후퇴, 무한퇴행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조건문의 후퇴가 결국에는 실천 암묵적 규범을 배경으로 해서만 그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캐롤의 욕점은 이런 게 그 전권 긍정식과 전권 긍정식에 대한 그 설명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명제들이 어떻게든지 다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근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냥 후퇴하고 있다. 요게 그냥 캐롤이 끝난 거라면 비트겐슈타인은 그 규칙주의가 잘못됐다. 규칙주의 일반이 잘못됐고 이 규칙주의를 그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암묵적 규범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규칙의 적절성은 실천의 수행이 지닌 규칙에 근거한 적절성은 실천에 근거한 적절성에 의존한다.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두 가지 찬동들이 나오고 그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여기 그 브랜덤이 이런 그 명시적인 규범하고 암묵적인 규범을 그 길버트 라일이 구분한 그 knowing how랑 knowing that으로 그 나누기도 하거든요. knowing that이 이제 명시적인 뭐뭐라는 것을 안다, 이게 명시적인 거고 어떻게 하는지를 안다는 게 이제 암묵적인 거다 해서 이렇게 구분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셀라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셀라스에 대한 얘기는 근데 거의 비트겐슈타인 얘기랑 똑같아요. 다 그냥 인용이고 여기 부분에서 셀라스 논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하고 셀라스가 이제 같은 라인에 있고 네, 셀라스도 비트겐슈타인처럼 규칙이라는 말을 좀 폭넓게 쓰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셀라스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 명시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이게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인 규칙을 가지고서 명시적인 규칙을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브랜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자기의 설명적 전략들이 나오는 거죠. 그 예, 자기 논의가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거, 암묵적 규범이라는 게 결국엔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제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내가 이걸 받아들일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인 거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암묵적 규범에 따라서 명시적인 개별적인 규범들이 설명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 규범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또 내가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받아들인 암묵적 규범을 바탕으로 명시적 규범을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적절성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가 이제 무한택 논증으로부터 제시되는 어떤 적절성의 그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암묵적 규범을 통해 명시적 규범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적절성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